네, 자 이번 시간 80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3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 장부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주식회사 커피상사 계약갱신일은 2018년 12월 1일이다. 커피상사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양식 먼저 들어가서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쪽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한길상사. 자, 임차인 한길상사 먼저 하겠습니다. 자, 1동 1층 101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한길상사는 검색해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면적은 입력해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100만 입력하면 되고요. 용도는 상가 입력하시고 임대기간 거기 보면 2018년 1월 1일 신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아닙니다. 이쪽에 임대기간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 2년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계약 내용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관리비까지도 나옵니다. 자, 금액란에 가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요것만 입력해 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상사죠. 여기는 재계약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상사를 선택해서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1동 2층 그 다음에 201호죠.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 거.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나오고 면적,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 위에다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계약갱신이 아까 2018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 문제 위에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주고 임대기간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요 위에 거부터 2016년 2월 1일, 2018년 1월 31일 요 위에 거부터 보증금 2천,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아래 거. 자, 계약갱신일 입력하고 새로운 재계약 했을 때 보증금 거기 문제에 보면 4천만 원. 자, 보증금이 올랐네요. 2배 올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월세는 그대로 100만 원 해서 이것만 입력해 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죠.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다음 이 자료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귀속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한다. 자, 자료에 크게 두 개 나왔습니다.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은 통째로 입력된 것만 나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우선 매출 자료부터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8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영세율은 없고 그러면 요 8억 7천만 원 제가 1번이라고 했습니다. 1번을 여기다가 자, 요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억 7천만 원 엔터 치면 세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세금 8,700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이건 어디에 가서 입력을 하느냐. 요건 세금계산서 1번 자리. 그 다음 매입자 발행은 뭐 매입자가 발행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기타. 요거 외에 나머지는 여기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요 자리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61만 9,045원 여기 2번 자리에 해서 엔터 치면 세액 6만 1,904원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3번인데 수출입니다. 직수출이에요. 수출은 여기 보면 영세 자리에 있습니다. 요 위에는 과세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영세 매출, 국내 수출 대행업체에 맡긴 거고 이거는 직접 수출입니다. 그래서 기타란에 요 3번은 기타란 6번입니다. 이 자리에 가서 자, 이 번호 3번 자 450만 원이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판매된 거죠. 수출된 거죠. 450만 원. 자, 엔터 쳐봐야 100분의 0이니까 세금은 안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출은 다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 자료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공급가액 8억 1,000만 원, 세액 8,100만 원, 공급 시기가 2018년 10월 5일이지만 2019년 1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4,500만 원, 세액 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뭐가 복잡하고 이렇게 뭐한지 일단 요거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 여기 일반 매입 자료. 자, 요 1번 여기 1번. 자, 여기에 8억 1,0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퍼센트가 안 나와 있죠. 수작업으로. 자, 10% 8,100만 원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요 뒤에 나머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2018년이죠. 2기 확정 신고입니다. 2018년 10, 11, 12 매입 매출에 대해서 입력하는 건데 이거를 10월 5일 날 공급을 했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2019년 1월 24일 날 수취를 했어요. 이 8억 1,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지연 수취입니다. 이건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가산세께 여기 가서 지금은 입력돼 있지만 여기 가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면 자, 이게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오른쪽에 25번. 지금 이게 25번이죠. 25번 가산세 명세 보조창이 뜹니다. 자, 보조창 오른쪽에 여기 가서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연 수취해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61번 자리. 지금 지연해가지고 수취한 건 연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1번 자리에 금액은 얼마냐면 4억 4,500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22만 5천 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액 1000분의 5 가산세율은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간혹가다 이게 세법 개정에서 이게 바뀌긴 해요. 바뀌어도 바뀐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요 금액에 대한 가산세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이 된 게 이쪽으로 자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매입 두 번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자, 매입세액 자리에 고정자산 매입이 여기 11번 자리에 있습니다. 1번 한 거, 요거와는 별개니까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고정자산 매입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지금 자, 업무용 차량이에요. 만약에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1000cc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불공제 대상이면 요 밑에 불공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다시 입력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인승이에요. 9인승이면 뭐라 그랬어요? 박쌤이 갖고 있는 카니발 9인승. 이거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공은 해당이 없고요. 여기에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000만 원. 자, 요 두 개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입 세 번째.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99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자리에 가냐면 매입세액 자리, 아까 고정자산 매입했죠? 그게 11번이고 여기 14번 자리에 가서 그 밖이 공제 매입세. 자, 이 신용카드는 입력할 자리가 없어요. 매출에는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다 몰아넣는 겁니다. 자, 900만 원에 90만 원이죠.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서 입력이 안 돼요. 이것도 보조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클릭하면 14번, 여기가 14번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조창에 보면 일반 매입이라 그랬죠.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해서 자, 일반 매입 여기에 900만 원 40번 자리에 그 다음에 부가세 10% 9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자동적으로 여기 금액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은 끝났고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 어려워하는 연말정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2018년 8월 1일 입사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 코드번호 201번으로 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 쉬셔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뭐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부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본인 신나라 세대주 사원 등록부터 일단 먼저 하시고요. 자, 등록할 자료는 입사일 나와 있고요. 코드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저기 나와 있고요. 자,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입력을 할 건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 소득 금액들이 쭉 있는데 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본인은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배우자 오연지 애구머니나 복권이 1억 원 당첨됐어요. 자,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근데 복권 당첨 금액은 당첨돼서 수령하러 가면 거기서 돈 떼버립니다. 분리과세. 근데 부양가족으로는 그러면 대상이 되느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 이 사람은 빼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부양가족으로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하는 김에 여기 일용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노가다라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일당제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쓴 거 말고 일당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일용근로소득 받은 경우는 아무리 금액이 1,000만 원씩이나 돼요. 또 금액이 많아도 이것도 무조건 그날 분리과세에서 세금 원천징수 다 떼버립니다. 그래서 일용자가 붙거나 복권 당첨금 이런 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이 자세한 내용은 앞에 이론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소득세를 제로로 봐요. 소득을 제로로 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 근데 어머니 박순례가 문제예요. 총급여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필요경비를 80% 떼서 500만 원, 58, 40, 400만 원 빼면 100만 원 남거든요. 자, 1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근데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자, 근데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500만 원 이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근로소득 말고 양도소득 금액도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총급여 3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의 70%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뭐 80%를 적용하는데 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70%를 필요경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다. 교통비도 있고. 그래서 210만 원을 뺍니다. 300만 원에서 210만 원 빼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양도소득 금액이 뭐 한 5만 원 뭐 얼마 조금만 있다 하는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 하면 얼마가 돼버려요? 10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110만 원. 100만 원 넣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필요경비를 빼고 나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자, 그래서 박술래 어머니 요 사람은 입력은 하되 부로 표시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해 동생이에요. 장애인 데리고 살고 있어. 근데 퇴직소득 금액 4천만 원 얘는 안 되죠. 퇴직소득 금액이 뭐 4천만 원이면 100만 원 헐치 넣어버리니까 경비를 뺀다 그래. 퇴직소득 공제 빼고 나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동생 신기해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된다 그랬고요. 자녀 심부름 뭐 소득 이제야 태어난 애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자, 원천징수에서 근로소득 관리를 클릭하고 거기서 다시 사원 등록 가서 부양가족 명세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신나라는 자동으로 사원 등록하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연지 배우자, 그 다음에 박술래, 신기해 부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버려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고요. 자, 심보름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 둘 다 자녀는 20세 이하인데 특히 얘는 둘째예요. 첫째가 얘고 둘째이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98년생하고 18년생. 자, 늦둥입니다. 클릭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하나 생겨났어요. 보니까. 자, 요거 하나만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자, 그래서 부양가족은 다 등록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직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이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 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대를 작성하시오. 자, 이 직원이 보니까 7월 전에는 다른 직장 다니다가 거기서 퇴사하고 우리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은 1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회사에서 납부했던 것들 전부 다 급여라든가 다 입력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 있으면 직원이 중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자, 소득 명세, 연금저축 다 반영을 하고 자, 2018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주식회사 강남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뒤에 자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며 24평 이하일 거예요 아마.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자, 요거 대출받은 거 소득공제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없어요. 요즘 다주택자는 정부에서 그냥 세금 몽창 물려버리고 있죠. 자, 집도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받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 원금 이자를 물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감안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일단 직원을 불러드려야 돼요. 전체 사원 클릭하면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라는 메뉴가 뜨고요. 거기에서 101번 김강남. 아까 신나라는 부양가족 등록했던 사람이고 자, 김강남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소득 명세. 소득 명세에 가서 그 전에 받은 거 있죠. 우리 회사 7월 1일 입사 전에 받은 6월 말까지 전 직장 강남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요거 자료 보면 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현재 그 다음에 종전
여기에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근무처명 강남상사. 지금 현재는 도봉산업이에요. 강남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급여 거기서 받은 게 6개월 동안 1,800만 원 받았어요. 자,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900만 원 해서 총 2,700만 원 받았습니다. 6개월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공제 사항들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 건강보험료 82만 4,400원.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6만 2천 원, 고용보험 17만 5,5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81만 원. 자, 그 다음에 소득세 42만 원 이미 냈어요. 기납부세, 소득세 요 자리 가서 42만 원. 그 밑에 지방소득세 10% 4만 2천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요거는 요거 입력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 나와 있습니다. 퇴직연금까지 요 자료에 대해서 김강남인가요? 자, 요 사람에 대한 자, 자료들을 하나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료부터. 자, 거기 보면 60번 자리에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가서 자동차 보험, 저축성 보험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료 54만 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 가서 일반 가서 54만 원 엔터 치면 요건 자동으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 야간대학원 등록금 500만 원 있어요. 자, 교육비 자리에 가서 자, 교육비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요 메뉴가 뜹니다. 거기에서 지출액, 본인 지출액 500만 원 하면 공제 대상 금액, 공제 금액 75만 원. 요거 다 공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정 비율만 해 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교육비는 끝나고요.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인데, 자, 그것도 의료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조창이 뜹니다. 의료비라는. 여기 가서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요거 신용카드하고 중복될 수 있죠.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 본인 질병치료비. 자, 다 본인 겁니다. 본인 경로자 자리에 가서 두 개 합쳐서 350만 원. 그러면 총 32만 2,500원이 공제가 일단 되고요.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의료비 자리 칸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의료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0만 원. 안경 구입비 포함이에요. 자,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도 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같은 거는. 단 초등학교 이상 입학하면 안 되고요. 자, 요 자료를 먼저 볼까요? 교재 여러분 이론 교재 529페이지에 제가 표로 이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특별 공제 항목이 되느냐, 신용카드 공제도 되느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도 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됩니다. 뭐 여기 보면 교육비, 학원비 같은 거 취학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학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취학전 자녀들 학원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시라고.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내든가. 이렇게 해서 중복 공제가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상은 안 되고요. 뭐 교복 구입비 이런 것들 다 여기 있습니다. 가능 불가 여기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안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보험료로 했으면. 이거 만약에 신용카드로 또 올렸다가 나중에 과태료 물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 여기에도 1,120만 원에서 아까 안경 구입비 50만 원 빼지 말고 그대로 1,120만 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 사용액 여기 130만 원, 현금 영수증 사용액 20만 원.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세요. 왜? 공제율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가 사라지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모바일 카드로 해버리면 전부 다 뭐 다 공제액도 커지고 자동으로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런 것들. 도서공연비 요즘 문화비 공제라 그럽니다. 요거 30%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가 30만 원, 원금이 300만 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4번 자리에 가면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간 이렇게 있어요. 은행에 대출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입력돼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조창이 떠요. 주택 자금. 자, 입력이 안 되는 건 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 쭉 내려오다 보면 요거 같은 제목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대출 기간 자리 가서 자, 두 개 합쳐서 총 330만 원을 물었어요. 집 없는 서민들 330만 원 입력을 해주면 자, 자동으로 여기 공제 금액 나옵니다. 요거 없었으면 이 사람 세금 추가로 납부할 건데 요거 덕택에 환급을 받습니다.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 중간 정도 돼요.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자, 그러면 예, 다시 거꾸로 갈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330만 원, 132만 원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옵니다. 아까 보조창에서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본인 불이백 120만 원, 신한은행 계좌번호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가서 입력하냐면 거기에는 입력하는 데가 없어요. 연금저축 보조창.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 여기서 입력하고 있어요. 아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입력하고 자, 연금저축 자리에 가서 클릭을 하면 1번 네모난 1번 연금계좌 밑에 이 자리에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1번, 2번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퇴직연금 1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신한은행. 자, 여기서 F2키 눌러서 검색하면 신한은행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자동으로 되고요. 계좌번호는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110-110-110. 그래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금액 120만 원 납입금액. 그럼 엔터 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연금저축도 결론적으로 세액공제가 18만 원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뜨고요. 최종적으로 얼마 환급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나중에 결정세액 보니까 종전근무지에서 이렇게 냈고 현근무지에서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두 개 합치면 89만 4,165원에 지방소득세 하면 거의 98만 3,581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까 공제할 거 다 하니까 마이너스 38,390원 환급 받을 겁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게 아니고 환급 받을 겁니다. 연말정산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81년은 이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론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실무시험은 대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해서 아마 82회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반복 학습 좀 하셔서 82회 시험 우리 카페홈 모두 다 합격하시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